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제 이제 벵갈루루 일정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델리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델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도의 수도죠. 그래서 행정 수도이고, 저희가 길에서 오면서 인디안 게이트를 지나서 BJP 청사도 지나고 하면서 굉장히 정부 청사도 좀 많은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은 저희가 이제 조마토라고 하는 인도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운영하고 있는 조마토라는 기업을 만나러 갈 예정이고요. 조마토를 만나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점은, 저희가 좀 궁금한 점은, 이제 인도가 아직은 도시화율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도시화율이 올라와야 이 배달 서비스라는 게 확장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지, 현재 침투율 수준에서 빠르게 침투율을 확장하려면 도시화율이 좀 더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 또 요즘 젊은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말로 배달 시장이 더 앞으로 더 커지고 있는지, 현재 소비 패턴은 어떤지, 그리고 여성 참여율이 인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인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여성의 경제 참여율 증가에 따른 이제 배달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멋진 조마토 본사에 도착을 했고요. 구루가온이라고 하는 델리의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위성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판교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루가온은 그래서 일렉트로닉 시티, 일렉트로 시티라고 해서 이 DLF가 이 구루가온을 대부분을 개발을 했거든요. DLF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사가. 그래서 오는데 표지판에도 전부 DLF 마크가 붙어 있고, 또 건물들도 전부 DLF 건물들이고, 상업용 시설부터 뭐 몰까지 다 DLF가 개발한 거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었고, 네, 미팅 되게 재미있었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배달 앱을 많이 써봤고, 배달의 민족 같은 거, 그리고 미국에서도 배달을 정말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달에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외식을 하는 문화가 아니래요. 그래서 뭐 저는 인도네시아에도 살았지만 인도네시아는 되게 외식을 하는 문화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거하게 차려서 밥을 먹고, 점심에만 나와서 먹고, 저녁을 또 집에 가서 거하게 차려서 먹는, 이런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 있다고 해요. 집에서 먹는 문화에서 외식을 하는 문화로 전환이 되는 게 일단은 이 배달 서비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외식을 하던 그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건 되게 쉽지만, 그러니까 그 소비가 외식에서 배달로 이동하는 거는 쉽지만, 집밥에서 외식으로 이동하는 것, 집밥에서 배달로 이동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소비의 시프트 차원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일단 외식 문화가 먼저 발달되는 게 인도의 배달 시장에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마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등 배달 앱이지만, 오더 프리퀀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한 유저당 1년에 한 11번 정도를 시켜 먹는다고 해요.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켜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편리함 또는 외식 문화가 지속적으로 더 커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오더 프리퀀시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더 자주 배달을 시켜 먹게 되면서 시장이 확 커질 수 있는 그런 그로스룸이 좀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시켜 먹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시켜 먹어도 한 달에 4번이 되고, 그러면 오더 프리퀀시가 4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시장도 4배 성장한다는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집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인도도 여성 경제 참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또 도시화율이 올라오면서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도시에서 다닌 인도의 젊은 친구들이 혼자서 자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밥을 자기가 직접 집에서 해먹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에서는 이 배달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 있다고 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배달 문화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미 생활화되어 있는 이런 젊은 인구가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가족들도 모두 배달을 시켜 먹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배달이나 외식을 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또 인도는 엄청난 인구 대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런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내가 밥을 하는 시간보다 더 생산적인 활동에 내 시간을 쏟고 싶어 하고 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밥을 하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런 배달 앱도 일종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달 시장에서만큼은 한국이랑 또 뉴욕을 따라올 수 있는 시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뉴욕에서 겪었던 경험,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또 인도 분들이랑 현재 인도 시점에 맞게 같이 어떤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고 또 어떤 시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이런 대화들을 나누는 게 상당히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저도 인도의 배달 시장이 아직은 너무나 미미하고 작고 침투율이 낮아서 현저히 큰 시장이 아직은 미래에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 조마토 사무실 근처에 있는 DLF 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잠깐 좀 들려봤고, 온 김에 그루가온 몰은 또 어떤 느낌인지, 또 그루가온이 중산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좀 궁금했거든요. 여기 몰은 어떻게 생겼는지, 안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구경도 해보고 하려고 왔습니다. 이 그루가온이라는 동네가 한인 분들이 되게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오는데 삼성전자 본사 건물도 보이더라고요. 기아 건물도 보이고. 그래서 한국 주재원 분들이 되게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또 여기는 어떤 분위기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라는 국가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더 매력적인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인도 소비재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그리고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첫 번째 늘어나는 도시 인구에 저희는 집중하고 있고, 두 번째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늘어나는 일하는 여성 인구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에서 핵가족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 이제 예전처럼 집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렇게 한 상에 모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외식 문화가 증가할 거고, 외식 문화가 증가하면 배달 문화가 증가할 거고, 간편 조리식품 같은 시장들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배달 시장 그리고 외식 시장이 함께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조마토라는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다 보면 엄마들이 예전만큼 음식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수가 없고, 이렇게 멀리까지 나가서 장을 보거나 하는 등 그런 시간을 쓰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장 보는 시간을 단축하고 음식하는 시간을 단축하려면 배달을 통해서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공급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퀵커머스, 그러니까 간편 장보기 서비스, 간편 장보기 앱 같은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겠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장을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워낙 이제 그 토지 자체가 국토가 워낙 넓고, 또 이 도심 지역은
지금 저희가 돌아다녀 보니까 차가 너무 막혀요. 그래서 10분 가는 거리도 1시간씩 차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몇천 원의 배달비를 내고서라도 이런 퀵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베드당 매출로 가장 비싼 병원인 맥스 하스피털이라는 병원 체인, 병원 그룹사를 만나러 갑니다. 이 병원은 이제 델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이 병원의 특장점은 여러분들이 인도의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인도에서 굉장히 최첨단 의료 기술을 도입해서 로봇 수술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심장 수술이나 폐 수술 그리고 장기 이식 같은 굉장히 고난도 수술을 좀 중점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도 최고의 병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방문해서 기업 담당자분들과 미팅을 가지고 또 저희가 병원 투어도 쭉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서 잘 볼 수 없는 영상이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BHEL이라고 하는 전력 장비 회사를 만나러 갑니다. 저희가 아마 뭄바이에서 계속 인프라와 전력 인프라, 도로 인프라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 기업을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BHEL이라고 하는 전력 장비 회사를 만나러 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뭄바이에도 있었고 벵갈루루에도 있었는데 인도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까 자꾸 전기가 나가요. 갑자기 이렇게 백화점인데도 갑자기 매장에 전기가 확 나갔다가 다시 비상발전으로 착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을 되게 자주 경험을 했었고 도심에서도 그리고 특히 되게 대형 몰에서도 그런 백화점에서도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좀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되게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앞으로 이런 전력 인프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고 그 전력 인프라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대장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전력 장비 회사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내일은 그렇게 2개의 기업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이제 델리에서 마지막 날이고 인도에서도 저희 인도 전체 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맥스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델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전 인도에서 가장 초고난도 수술과 초고난도 시술들을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왔고요. 이 맥스 하스피털은 그 초고난도 수술뿐만이 아니라 로봇 수술에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도 최대의 민영 병원 체인 중 하나입니다. 이 맥스 하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이 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병원들과는 다르게 이 맥스 하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꽤나 많은 인터내셔널 페이션트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관광도 되게 많이 오는데 동남아에 있는 그런 병원들처럼 주로 웰니스의 목적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실제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의료 관광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맥스 호스피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가 이제 병원 산업이 주로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편인데 그 이유가 이제 남부 지역이 아무래도 중산층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병원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인도에서 한 연간 애뉴얼 인컴이 한 5,000불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연간 5,000불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병원들이 대부분 이제 남부지방에 위치를 해 있고, 저희가 가서 봤던 것처럼 벵갈루루나 뭐 체나이 같은 지역들이 이제 IT 서비스 산업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 인구도 많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도 많고 병원에 가기가 훨씬 편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부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많이 확장이 돼 있어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리 지역에서 좀 중심을 가지고 있는 병원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델리 지역에서는 이제 맥스 하스피탈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이제 맥스 하스피탈이 다 이제 지역 거점처럼 이렇게 여러 병원들을 이 델리랑 이제 NCR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델리와 델리 주변 지역을 다 아우르는 그런 병원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이얼분들이랑 미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인도 병원 산업은 지역적으로 두 개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델리와 델리 이 NCR 지역, 그러니까 델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 이랑 그리고 뭄바이랑 체나이, 벵갈루루 등을 포함하는 남부 지역, 이렇게 두 개의 크게 리즌을 나누는데, 병원 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뭄바이나 벵갈루루, 체나이 이런 델리 이외의 남부 지역들에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잘 인프라가 갖추어진 반면에 이 델리 지역이, 이 델리 NCR 지역이 가장 침투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침투율이 낮으니까 그만큼 그로스룸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성장의 룸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적으로도 일단 맥스 하스피탈이 다른 병원 체인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가지는, 성장에서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적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냥 병원 측면에서도 맥스는 다른 병원들 대비해서 훨씬 더 초고난도 수술이나 로봇 수술 같은 거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병원 체인이에요. 연간 한 4,000건 정도의 로봇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트워크 베이스로 이제 약 6개에서 7개 정도 다빈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 다빈치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팔이 4개 내려오는 그 굉장히 비싼 그 로봇 수술하는 로봇 기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주변국들, 그리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상대적으로 좀 의료 서비스 침투율이 낮은 주변국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인도에 굉장히 그 의료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남아의 의료 서비스와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남아는 이제 휴양을 하면서 좀 이제 웰니스 스타일의 의료 서비스를 주로 제공을 하는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온콜로지,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뇌수술, 아니면 뭐 장기 이식, 그리고 심장 수술, 특히 심장 혈관에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컴플렉스한 수술들을 하기 위해서 인도에 굉장히 많이 방문한다고 하고, 저희가 아까 촬영은 좀 하지 못했지만 병원 투어를 좀 진행을 했는데 1층에 이제 인터내셔널 페이션트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터내셔널 페이션트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환자분들이 오신다고 해요. 한 140개국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고 하고, 그 140개국에서 오는 환자분들을 이제 잘 서브하기 위해서 뭐 통역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종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거를 볼 수 있었고,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의료비만 싼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의료 관광을 오게 되면 혼자 오진 않잖아요.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게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생활 비용이 음식값도 싸고, 그리고 호텔비도 좀 더 저렴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싱가포르나 이런 다른 국가들보다는 인도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내수 시장도 굉장히 인도가 크고, 인도는 의료 침투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또 가장 많은 국가이잖아요. 인도에서 가장 이제 underserved, 침투율이 가장 낮은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 산업이고, 그런데 그 니즈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그 갭이 가장 큰 산업도 이 병원 산업이다.
BHEL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력 장비라는 게 뭐 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송배전망이라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전력 관련된 그리고 전기 화학 관련된 장비들을 다 제조를 하고 납품을 하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인도가 지금 가장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 인프라 스트럭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철도, 그 교통망, 그 물류망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철도랑 전력망 그리고 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 가장 큰 인프라 섹터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 섹터인데 그 섹터 중에서 이 철도와 전력 장비를 모두 하고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고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는 지금 현재 인도에서 깔려있는 모든 전력의 한 50% 정도가 이 BHEL이 제작한 장비로부터 생산이 되고 이제 송배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는 계속 전력이 더 부족할 거고 아직도 전력 시스템이 굉장히 페네트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로스룸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레일웨이 측면에서도 인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차들이 워낙 노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전기화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신규로 이제 이 로코모티브 그러니까 열차 그 롤링 스톡을 굉장히 많이 그 생산을 하고 새로운 라인도 많이 깔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거기에 이제 전력 시스템을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대장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의 성장과 발전의 그런 큰 흐름을 함께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부탄 수력 발전의 90%를 이 BHEL이라는 기업이 수출을 해가지고 제작을 다 해줬다고 하고요. 또 네팔 같은 경우에도 수력 발전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팔에도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근데 네팔은 또 전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다 보니까 네팔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인도로 수입해오는 이런 형태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은 주변국들에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인도가 독립을 기념해서 만든 이 인디아 게이트 앞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뉴델리의 중심지이자 정부 청사들이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인도가 몇 개 주에서 이제 주 선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 선거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발표된 결과로는 일단은 BJP가 조금 우위에 있는 형태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BJP가 뭐냐면 이제 그 현재 집권 여당인 모디 총리가 있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디가 이제 다음 내년 4월에 다시 한번 재임을 할 수 있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거에서 모디가 다시 집권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인도의 정치적 안정성과 이제까지 모두가 만들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들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디가 한 번 더 당선이 되는 게 재임이 되는 게 인도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성장의 측면에서도 또 투자를 하는 저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흥국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신흥국들이 대부분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투자하는 뭐 인프라 프로젝트나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들 이외에도 민간 기업들도 정부 주도하에 제도적 변화나 투자 관련된 법안들이 마련이 되면서 뭐 예를 들면 PLI 법 같은 여러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모디가 주축으로 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 모디 정부가 지속되어야지 이 정책들도 영속성이 생기고 지속성이 생기면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적 안정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대비해서 이 훨씬 더 뭐 대통령이라든지 총리,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이 바뀌는 거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들과
제도적인 것들을 굉장히 긴 방향성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밀고 나가줘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국가의 리더가 계속 바뀐다고 하면 그 전체적 안정성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낮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표심을 얻으려고 포퓰리즘 정책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꾸준하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퓰리즘보다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나 조금 더 나은 기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포퓰리즘이 아닌 다른 정책들, 나라가 더 부흥하기 위한 장기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모디가 한 번 더 당선이 되면 몇 년간은 편안하게 인도가 좀 성장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제도적 안정과 그런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고, 아마도 모디의 선거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잠깐 홀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 결과가 결국에 모디가 당선이 되는 방향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고민하던 투자들이 자연스럽게 엑세큐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로써 인도 탐방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날인데,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현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도 모디가 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길에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보면 되게 모디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거를 실제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에 모디가 이기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도는 현재 수준에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레벨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인도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